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한테는 정말 중요한 분이죠. 예. 이분의 어떤 이 철학과 가치와 또 액션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지금 국무위원장이죠. 예,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0시에서 3시까지 이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노동당 창간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어요. 상당히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할 줄은 다들 몰랐죠. 그래서 새벽에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새벽이 미국 시간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결연함 이걸 갖다가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이게 대체로 다들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 최대 규모의 ICBM을 선보였습니다. 신행 SLBM도 보였고요. 신행 방사포도. 예, 그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년 11월 달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검증해 보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전쟁 위기 속에서 떨다가 그 이후에 18년도에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화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核위기가 또 한 단계가 다른 어떤 국면에 가서 지금은 고착화되어 있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좀 무기로는 그때보다 더 발전된 무기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저희들을 조금 당혹해 한 측면도 있어요. 막 눈물을 울컥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민도 울고 야 이게 그래서 어떤 언론에는 남한의 탁현민이가 청와대 탁현민이가 북에도 있는 모양이다. 이야 저렇게 어떻게 이미지 연출을 북에서 기분 나빠하겠는데요.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조라고 생각하셨어요. 원조 새벽에 한다든지 그리고 그 무기도 어쨌든 절제되게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절제되게 어떤 손만 살짝 보여주고 힘이 있다. 까불지 마라. 우리 위협하지 마라. 이런 식 메시지라든지 인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계속 김정일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사과를 하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 또 눈물이라는 것은 이 지도자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란 말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강할수록 그 강한 지도자가 흘리는 눈물은 묘한 어떤 이 정서적인 어떤 일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노무현의 눈물도 있고 또 이명박의 눈물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주고 그 연설에서 또 우리 남한 쪽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러면서 코로나 패치 즉 방역 위기 이후에 두 손 마주 잡고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굉장히 준비된 열병식을 했지 않나.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행사로는 상당히 다목적을 충족시키는 성공적이었다. 전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우리 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은 독재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원단 독재자의 아주 말씀하신 절제되고 세련된 연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눈물을 보면서 야 저건 과거의 눈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열병식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과시하면서
또 눈물까지 보이는 걸 보면은 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눈물만 봐가지고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직결되는 위협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한 그런 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 이걸 보면서 우리 국군의 날 행사는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이러면서 약간 비교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정치 컨설턴트로 30년을 했는데 요즘 정치인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중요하다. 감성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그 강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정말 그 이날 그 열병식의 모습에서 감성 정치의 끝판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백두 혈통과 철근 통치 이것으로서 어떤 북한을 갖다가 쭉 지도 통치해 왔다면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런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자기의 그 통치 스타일도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인민을 중심에 놓고 인민에 대한 이미지 정치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넓혀 나가면은 이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한편으로는 이 뭔가 이건 뭐지 한 불안감도 있지만 기대도 솔직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재자 그 부분에서 그 유시민 그 지금 작가가 네. 이 계몽군주 계명군주. 계몽군주입니다. 계몽군주. 네, 제가 서양사학과 나왔잖아요. 계몽군주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게 막 논쟁이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자기가 이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좋은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러길래 계몽군주도 독재자는 독재자다.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잖아요. 계몽군주도 독재자로서 자기가 그래도 독재자로서 뭔가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그 당시에 국민이란 말도 없었죠. 이게 이 피플들한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변화 발전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당시 계몽군주도 뭐 독재자임은 뭐 분명한 거고 네. 이게 이 독재자라는 게 혼자 지금 저기처럼 일당 통치식으로 나가면 그것의 대표는 독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그때 그 계몽군주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게 시대 그 예전에 암흑기였을 때 역사적으로 암흑기였을 때 뭔가 이게 깨달은 군주가 계몽군주고 그렇죠. 또 일본 저는 계명군주라고 들었는데 그건 좀 틀렸나 보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선각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었다면 선각자는 맞죠. 그런데 대낮에 횃불 들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표현을 하는 건 뭘까?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 가지 뒤에 배경도 있을 테고 뭐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몽군주라고 하는 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역시 약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데 그거 세계가 다 정말 그 대낮에 다니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아직도 횃불 든 걸 가지고 계몽군주라고 하는 게 적합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 서구에서 그 근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계몽주의라 해서 유명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검색해서 공부 좀 해봐요. 이게 계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 참고적으로 우리 김우숙 소장도 사학과는 동양사학과다 보니까 동양사학과는 주로 중국이거든요. 중국 전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중국만 알고 그러면 중국에는 계몽주의 없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열병식을 살펴봤는데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몰라요. 우리가 저희들도 뭐 이렇게 그걸 따로 배운 적도 없고 언론에서도 단편적인 걸 나왔지. 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거의 출생과 그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1984년 1월 8일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 37살인데 북에서는 1982년생으로 계속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김일성 주석이 1912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84년 1월 8일생이라서 37세다.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이제 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나서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27세였어요.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특이한 게 이 스위스 베른에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형제들이 다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김정철, 자기 형인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 해서 그러니까 이 삼형제를 갖다가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다 스위스에 국제학교에 보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뭐 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네. 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주왕 미카일로라는 지금 요리사인데 당시에 같은 이 동급생이었대요. 이 친구가 JTBC 이규현 스포트라이트 150회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이야기들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평양에 초청됐고 이 방문해가지고 이설주 여사라 그러죠. 지금 퍼스트 레이디 이 역할을 하는 하고 김여정 여동생하고 같이 만찬을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잘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미카엘로가 정언한 바에 따르면은 조용한 성격이다. 그리고 수학이 뛰어났다. 성적도 꽤 괜찮았다. 이게 그리고 농구를 좋아했다. 농구를 할 때 고급 나이키와 신발, 유니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그 젊은 애들 또래 하는 거 거의 똑같이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동급생들은 다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농구를 좋아하도록 바꿨답니다. 그거를. 아, 그래요? 그 정도 좀 리더십도 있었다. 이런 거고. 당시에 그 고급 민주주의 감옥을 수강했대요. 이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늘 이야기하는 게 정상국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정상국가의 어떤 정상적인 지도자. 예. 그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이 국제학교 시절에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학습한 것들은 상당히 자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에 큰 그 동력과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스키도 타고, 예. 그래서 마신령 스키장도 그래서 만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니까 예. 이게.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김정일의 요리사 일본인이죠. 후지모토 겐지. 이 사람 책을 써서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책 쓴 내용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일찍이 김정은을 후계자 가능성을 갖다가 언급했대요. 이 사람 왜냐? 김정일이가 위원장이 김정철은 여자아이 같아. 이래 이야기하고 김정은은 권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와 똑같아.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김정은이 후계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 요리사 두 명이 이렇게 정언하는 한 건데 그걸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뿔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상당히 그
글로벌한 어떤 이 교육을 받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스키도 타고 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낸 것 같아. 이거는 우리 민족에서는 한테는 큰 다행 아닙니까? 이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물론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너무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북한에서 초청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약간 선전술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농구 스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갔다 오고 또 초청도 받고 하니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실체를 놓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북한에서 스키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지도자가 스키를 한다는 이유로 뭐 스키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아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스키장은 뭐 북한 인민들도 이렇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대지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목적은 관광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그걸 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이 실제적인 어떤 실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엮어 나가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 그리고 품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에만 너무 한 부분에 매몰돼 가지고 이 사람 그냥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굿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가장 또 섞이게 들리잖아요. 외교적인 수사들이 있어요. 외교적인 수사이고 또 가장이 심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는데 실제 팩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미카엘로가 자기 학창 시절을 적어낸 부분은 초대되기 전에 가기 전에 이미 본인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나중에 짓겠지만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럴 2018년도 예. 그때 모습을 보고 심지어 뭐 김정은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아니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광화문에서 환영식 뭐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서울 방문을 이렇게 촉구하는 답방을 그런 정도로 했는데 저도 그때 TV에서 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나누는 모습들 이렇게 쭉 보면은 어쨌든 어색하지 않았다. 뭔가 자연스러웠다 이게. 그래서 이 글로벌 됐다는 게 우리가 이전에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이게 뭐 이런 거였는데 무르르듯이 자연스러운 이 부분들이 저는 어린 시절 교육을 받고 그걸 학습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나름 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게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이야기였고요. 분기점이 되는 게 2011년 12월 17일입니다. 이때 김정일 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죠. 우리도 그때 생각하면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죠? 사망한지 이제 급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 전에 김일성 사망설도 한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했던 중 김정일도 또 사망설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었는데 어쨌든 그때 심근경색 사망이 됐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이거 불안정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엎어질 수도 있고 잘해야 연합정권으로 갈 것이다. 왜냐? 김정일 같은 경우는 승계 과정이 훨씬 길었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은 일찍이부터 그거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을 정리한 게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예.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철학, 국가의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본인이 이 관련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당이나 군이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확실한 장악력이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통치를 했다면은 이 27세밖에 안 됐고 그리고 2010년 9월 달에 이 당 전당대회 처음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다음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이게 세력을 구축하고 뭐 알아나가고 뭐 리더십을 보이고 할 뭐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체제 불안이라든지 이렇게 이 내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지지 기반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1인 독재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처형되지만 당시에 그 장성택이 워낙 막강했잖아요. 이게 또 중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여지없이 예측이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랄만 했을 겁니다. 그때 다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워낙에 북한은 예측이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예측이 힘든 건 사실인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김정은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예측을 못하는 거죠.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불안불안하게 봤는데 그 다음에 피해 숙청이 딱 이어지면서 이제 공고화됐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장성택이나 뭐 이렇게 정적들을 일정 정도 정리하고 내각을 김여정을 비롯한 스위스 그 유학파 출신들이 일단 장악을 합니다. 실무 체제를. 그래가지고 탄탄한 그걸 만든 다음에 본인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런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걸 봐가지고는 굉장히 말씀하신 계몽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절에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떻게 자기 이 권력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느냐 그 과정이 뭐 항상 뉴스거리였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독재 국가에서 어떤 권력이 세습되거나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숙청입니다. 그렇죠. 숙청. 그러니까 선대에 군부 대신들을 일단 군부 대신들, 그게 측근들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를 이제 어린애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어쨌든 물갈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거부한다든지 반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무차별하게 그걸 갖다가 처형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운구차 7인방 이게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 때 이게 운구하잖아요 우리가 네.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잡잖아요. 그때 7인방이 7명이 잡았대요. 그게 그 장석택 이하 예. 이 사람들이 다 처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순장됐군요.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다 그거 된 게 아니고 장성택이라든지 몇 명이 그래 된 거고 나머지는 살짝 은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다 7, 80세들이었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또 복귀하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는 운구자 7인방이 다 숙청 처형됐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 이러면서 이 숙청 과정이 좀 조용한 권력 이양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 우리는 뭐 이 대포로 그냥 쏴가지고 뭐 죽였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뭐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까 방송마다 그걸 가지고서 기니 아니니 했는데 그게 팩트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팩트가 검증된 게 없었다. 이게 처형은 됐는데 그 처형을 고사포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렇게 이 포각한 이 독재자다. 그래서 숙청 때 사람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고사포를 쏘아서 죽여버렸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가장됐던 이야기다. 근데 숙청은 분명히 했죠.
했는데 이 조용한 숙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저기 그 트럼프가 자랑한 게 얼마 전에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뭐야 트럼프를 면담 그 인터뷰한 사람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했고 또 효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런 걸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스위스에서 공부했으면 마키아벨리를 안 봤을 리가 없어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기를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공포를 줘야 한다. 그러나 그게 그 저기 권력자의 두 가지의 중요한 무기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마키아벨리의 제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마키아벨리즘을 했던 그건데 하여간에 뭐 저는 그 현실 정치 세계에서 마키아벨리즘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게 달리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성장 과정과 그런 집권 과정을 거쳐서 이 핵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ICBM까지 이렇게 검증될 정도로 하고 나서 평화로 돈 거는 저는 외통수다. 바보가 아니라면은 세계의 흐름과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봤을 때는 이 외통수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도자로서 그런 시각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하여튼 집권 기간에 처음에 숙청은 있었고 뭐 일부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했다 또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조용한 숙청이었다고들 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자기가 이제 권력 기반을 갖다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을 때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국가 주석 이렇게 이제 호칭하면서 국가 주석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이래가지고 이제 이 총비서직을 없애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영구 결번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 또 영원한 국방위원장 이래가지고 이제 국방위원장도 없애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낸 거고요 이게. 그리고 큰 게 뭐냐면은 어쨌든 김정일 때까지는 또 김정일은 특별하게 성군 정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군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 경제를 꾸리고 외교를 그거 하고 했었다면은 이 김정은은 완전히 당 중심으로 국가 운영 체제를 갖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군부를 갖다가 장악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이 필요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다 보면은 북핵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재래식 무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 군부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갖다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 됐을 때 군부의 이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 6년 이게 2012, 13, 14, 17년까지 6년은 어떤 말하냐면 김정은이가 군부 통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 과정이 또 핵무기의 어떤 발전 과정하고 겹치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뭐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용한 숙청 그리고 한편으로는 핵무기 이렇게 개발, 핵실험해서 한 거하고 그 가운데서 군부를 통제하면서 당 중심 체제로서 국가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2017년 11월 달에 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핵무력 완성 선포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 어떤 통치 시대의 어떤 완성이다. 그게 다른 말로 이 핵무력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